네, 계속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이슈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내용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참 뜨겁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괜히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라고 들었거든요. 오늘 이런 내용들 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남은 청약 가점 70점 이상, 르웨 신반포 센트럴 평균 가점 70점. 자, 제목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르웨 신반포 센트럴이 왜 관심을 갖냐면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한 첫 강남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롯데에서 건설하는 그 반포우성 재건축 사업이죠. 여기에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약 결과가 좀 충격적으로 나왔는데요. 보시면 총 135세대를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을 하는데 전부 다 1순위에서 모든 평형대 1순위에서 해당 지역 마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청약 점수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저가 69점, 그리고 최고는 79, 그리고 76, 평균적으로 70점이 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70점이 넘었다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텐데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예요. 그리고 경쟁률도 1순위 해당 지역 내에서 82대 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는 것도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모든 주택형 커트라인이 69점을 넘어섰고요. 70점은 넘어야 자, 청약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청약 안정권 70점은 4인 가구로는 불가능한 점수입니다. 그건 제가 뒷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단지는 주변 단지에 비교해 이제 시세 차익이 한 10억 원 정도에 달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주변보다는 한 10억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도 여기도 이제 분양가가 한 9억 이상이거든 전부 다 10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억이 넘어가는 것은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안 돼서 전부 다 자기 현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한 20% 정도 받는다고 치면 10억 계산했을 때 자기 돈 8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강남권의 아파트를 제가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 점수가 70점은 넘겨야 되고요. 현금을 8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강남권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청약 가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약 가점은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 기간, 두 번째 부양 가족 수, 세 번째 저축 기간입니다.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인데 세 가지를 총점을 32, 35, 17점 만점으로 해서 전부 다 합쳐서 만점이 84점이에요. 얼마 전에 84점 만점자도 나오기로 했죠. 근데 강남에서 4인 가족이 왜 69점 이상, 70점은 절대 불가능하냐 하면 자, 무주택 기간이 최고 15년일 때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 가입 기간이 최고 15년 이상일 때 17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4인 가족인 경우는 부양가족 수가 3인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양가족 수에서 차이가 나죠. 3명이면 20점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인 가족일 경우에는 최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9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인 경우는 이제 앞으로 강남에서 분양을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청약으로 분양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65점 이상 정도의 가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서울 지역에서 65점 정도의 가점이 형성되고 있다면 이 표를 가지고 내 가점이 어느 정도일까 한번 계산해 보시면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재건축 재개발 소유주하고 지자체하고 강대강 확전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재개발 단지가 이겁니다.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얼마 전에 설명드렸죠. 원데일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세운 재정빈 촉진지구 이 세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이제 사업장들이 특별한 질적 없이 거의 올스톱된 상태예요. 올스톱된 상태인데 그동안 지내왔던 단지들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저번에 통매각을 진행했다. 조합에서 결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청하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수촌 아파트도 문제가 좀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원베일리에서 통매각을 결정을 하면서 이제 뭐 정관을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 정관을 바꿔서 이제 구청에다가 이제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도 바뀌었겠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도 바뀐 거를 변경 신고를 하는데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서울시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거니까 서울시 승인을 먼저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려를 시켰어요. 반려를 시켰더니 이제 원베일리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행정소송을 들어갔습니다. 예전부터 이 재건축 조합에서 이게 소송을 불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을 들어간 것은 원베일리가 처음이에요. 앞으로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세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몰제나 임대주택 문제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일몰제라는 거는 이 세운지구가 정비지구로 지금 지정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정비지역을 그대로 해제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세운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운지구도 여러 가지 구역이 있는데 2구역 정도만이 지금 정비구역을 지금 유지를 해달라라고 신청을 한 상태고 나머지 구역들은 지금 일몰제에 걸려서 정비구역이 다 해제되려고 하는 상태가 있는 거고요. 또 임대주택의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몇 % 이상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돼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LH에서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LH에서 이제 재건축에 관한 모든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법률을 만들겠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져가면 가져가는 건데 임대주택을 건축원가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지금 조합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세운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받았더니 C등급이 나왔대요. 그거는 이제 재건축이 불가능한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살펴봤더니 잘못된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 측에서 이 구청에 안전관리 진단 용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한 게 아니냐라는 라는 지금 그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제목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요. 고강도 부동산 정책 무색하게 다주택자 7만 3천 명이 늘었다. 이게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늘었냐면요. 전국의 주택 소유 가구 수를 봤더니 전국으로 봤을 땐 43.8%가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을 봤을 땐 50.9%를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은 전국으로 56.2%는 내 집이 아니란 얘기고요. 서울은 49.1%는 자가가 아니란 얘기겠죠. 자, 전체 가구 중 43.8%는 자신의 집이 아닌 전월세를 살고 있다는 걸 통계청 조사를 알 수 있었고요. 서울의 경우는 무주택자가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주택 보급률 100%를 넘어선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벌써 10수년 된 얘기인데 아직도 서울의 경우에는 반 이상이 무주택자로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의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주택자 비율은 좀 적어요. 여기서 많이 샀다는 얘기죠. 다음 얘기는 다주택자 1년 전보다 7만 3천여 늘면서 비중이 늘었다라는 얘기고요. 거주 지역별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세종시가 가장 높았답니다. 자, 이 이유는 정부의 종합청사 이전이 한몫했을 것 같아요. 많은 청사가 이전하면서 공무원들도 내려갔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집은 팔지 않고 세종에 다른 집을 구입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정부 청사가 이전하면서 그 주변으로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내려갔을 텐데 그분들도 서울의 주택은 팔지 않고 세종에
세종에 다른 집을 구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비율로 봤을 때는 세종시가 가장 높았지만 인구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역시나 서울의 강남구가 다주택자의 수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세 번째인데요. 결국은 7만 3천 명의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자, 고강도 부동산 정책. 제가 재작년부터인가 이게 정책이 나왔던 것 같은지 하도 많이 나와서 개수를 세기도 힘들어요. 16번째까지는 제가 셌거든요. 근데 그 뒤로 몇 개가 더 나왔는데 그거는 세질 못했습니다. 지금 18번째 정도 될 거예요. 그 수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폈지만 그래도 늘었다는 거죠. 7만 3천 명이 부동산 투자를 더 했다. 다주택자로서.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8%가 늘었답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는 7%가 늘었고요. 자, 3.8%가 늘었다는 게 최근 3년간 다주택자가 증가한 비율 중 가장 적은 비율이래요. 그래서 작년에 9.13 대책이 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러지 않은 것 같거든요. 결국은 늘었잖아요. 다주택자 비율이. 그래서 고강도 부동산 정책 속에서도 다주택자들은 늘어났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은 강화된 종부세 다음 달 적용됩니다. 주택시장 오름세엔 영향 적을 듯.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종부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일반 지역에서는 최대 2.7%까지 나오고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일 때는 최대 3.2%까지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150% 그리고 200% 늘어나는 거고요. 9.13 대책으로 최고세율 3.2%, 집값 뛰어, 서울 집값 뛰어 공시가격도 상승. 작년 9.13 대책 이후로 올해 6월 1일을 등기상 내 소유의 부동산이면 이 종부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납부를 하시게 되죠. 이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1일 날짜에 내 소유면 이 강화된 종부세 적용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부가액은 2조 원 후반에서 3조 원 전망하고요. 매물 끌어내기엔 증가세가 낮음. 원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목적이 이거였거든요. 보유세를 늘려서 다주택자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자 이거였는데 부가액이 생각보다는 적은 거죠. 생각보다는 적고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세금 회피용 가족 증여 늘어날 듯. 내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거든요. 내 소유면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증여를 해서 명의를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는 비과세거든요. 그리고 자녀한테는 뭐 5천만 원, 친족한테는 1천만 원 등등의 증여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 회피용으로 증여되는 금액이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강화된 종부세가 다음 달 12월 1일부터 여러분한테 고지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슈들 중에서 이 내용을 들어보면 한 가지 시그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앞으로 주택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수요를 규제를 했고 그다음에 공급을 규제를 합니다. 이 뉴스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주식시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같아요. 이거를 부동산 시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부동산 시장은 항상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곡선이라는 거는 이게 가격이고 이게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항상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우상향 곡선이 꺾일 수 있는 딱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환율이 바뀌는 거예요. 환율이 바뀌면 가격이 바뀌겠죠. 두 번째는 수요가 아예 없을 때입니다. 수요가 없을 때는
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일자로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어떨 땐 좋았다, 어떨 땐 나쁘고, 어떨 땐 좋고 나쁘고 이런 경기순환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경기순환을 반복해서 이 평균점을 내보니까 우상향 곡선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 시점을 보면 이래요. 수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고요. 금융도 막혔고요. 남들은 사지 말라, 사지 말라. 정부는 빨리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곡선에서 보면 지금이 여기쯤은 아닐까? 아니면 저점은 아닐까? 아니면 올라가는 타이밍인가? 지금 주변에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요 부분, 어느 부분에 속하더라도 이제 남은 거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잖아요. 자, 이 내용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몇백 년을 이어온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역사의 결과거든요. 지금이 무릎이든 발바닥이든 다시 무릎이 되든 현재 이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투자하시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좀 저희가 간단하게 간략간략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뭐 강남 지역 청약 현황 시장으로 해서 다양하게 짚어봤는데요. 일단 뭐 다주택자들을 잡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다주택자를 좀 늘리기도 했다라는 의견까지 좀 들어봤거든요. 방송 시간상 저희가 좀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요. 혹시나 좀 더 어렵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있으신 분들은요.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현재 24평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인데 이를 매매하고 34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지역주택조합 자격에 문제가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신데요. 자, 본인 자격에 문제가 생기시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지역주택조합 제가 저번 시간에 열심히 얘기하다가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런 건데 자, 이번엔 줄여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주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주택의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거는 명문화돼서 딱 나와 있습니다. 첫째, 광역계획권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무주택이거나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조건이 맞으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4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4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신다는 거고요. 아, 이것도 빼먹었네요. 자, 6개월의 기준이라는 건요.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합이 설립된 일 이전에는 6개월 거주도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 내용 넘어서서 이 내용만 보시면 현재 24평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34평의 아파트를 가시려고 하면 34평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용 면적이 84평방미터 이하입니다. 대부분 84평방미터 정도 나오면 분양 면적이 한 36평 정도 나오거든요, 요즘. 그리고 84 이하로 거의 다 만들어요, 34평은. 자, 이게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 지주택의 조합원은 단 하루라도 2주택자가 되면 조합원 자격이 당연 상실이 돼요. 당연 상실이 되기 때문에 이 매도하는 날짜와 매수하는 날짜가 서로 달라야 돼요. 다른데 물론 매도하는 날짜가 빨라야겠죠. 예를 들어 뭐 12월 31일 날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매수를 합니다. 날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에는
2주택자가 되는 거거든요. 2주택자가 되면 그 순간 조합원의 자격은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12월 30일 똑같이 잡지 마시고요. 12월 31일 날 매도를 했으면 1월 1일 날 매수를 하는 이렇게 서류 작성을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날 가더라도 서류 작성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든가 해서 매도 날짜와 매수 날짜를 서로 다르게만 하시면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주택자가 되시는 동시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이 된다고 하니까요. 날짜를 좀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매도 날짜를 매수 날짜보다 빠르게 하셔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격 상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점 꼼꼼하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외에도 대표님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뵙고 강의도 듣고 또 세미나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2호선 신촌역 인근입니다. 전화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예약 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